10년 전, 20년 전에도 이제 인구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만큼 인구 감소에 대한 시그널은 있었지만 이게 즉각적으로 집값에 반영되진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고 그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인구 감소했던 시기가 2021년도잖아요. 네. 그때가 이제 코로나쯤이었는데 그때부터 지역 양극화 현상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인구수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투자 수요가 어떤 지역에 집중이 돼야 집값이 다시 뭐 반등을 할 텐데 그럴 가능성이 없는 지역들과 있는 지역들과의 차이는 점점 좀 크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인구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은 그래도 집값이 조금 받쳐줄 수는 있다. 그리고 60대 이상 인구가 많은 지역들은 좀 빠르게 집값이 안정기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세대수는 아직까지도 지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인구로 인해서도 뭐 지역별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고 세대수에 따라서도 또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저출산이나 인구 감소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는 거를 이제 알고 여러 가지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대출 관련해서도 이제 신혼부부나 그리고 자녀를 낳는 이런 분들한테 메리트를 주고 있어서 저게 좀 상승 국면을 타면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의 추이를 기초로 이제 통계를 내본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이제 40년도 정도까지는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세대 수도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전부 이제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변수가 없다라면은 지금이 이제 2024년인데 20년도 정도 이후에는 이런 인구 감소가 집값에 좀 더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생아가 최근 8달 동안 계속 10,000명대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작년 1월부터 11월은 21만 3천 명으로 역대 최소다. 계속 저출산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와 관련돼서 통계청에서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예, 17,531명이 작년 11월이고요. 3월 달에 2만 명 조금 넘었던 이후로 계속 10,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이제 정말 국가적인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와 부동산의 관계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인구 같은 것들이 약간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나요? 네,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인구 감소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거랑 주택 관련된 지표들을 이제 통계 분석하면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앞서 통계 보여주셨던 저출산 기조에서 전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저출산이 이제 계속해서 되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는 고령화 현상이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나타나고 있고 또 지역 양극화 현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인구수에 대한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2020년도에 전국 인구가 이제 5,134명 정도로 정점을 찍고 네. 2021년도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모양이고요. 수도권만 따로 좀 통계를 내보면은 아직까지 수도권 인구들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던가 아니면 출산율 자체가 조금 수도권에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이제 그래프고요. 두 번째 장표를 보시면 지역별로 조금 세분화를 해봤습니다. 2023년 대비해서 20년 전이랑 2023년을 대비해서 인구수가 얼마나 감소를 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들이 감소를 한 지역들입니다. 네. 20년 전보다 인구수가 감소를 한 지역이 놀랍게도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이 이제 서울이고요. 서울이랑 이제 부산도 이제 만만치 않게 40만 대 정도로 감소를 했고 그 외에 뭐 대구나 기타 지방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국의 인구는 지금 20년 동안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것도 수도권이랑 뭐 광역시 기타 지방으로 나눠서 좀 보면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 또 수도권 지역입니다. 수도권은 지금 300만 명 정도 인구가 늘어난 상태인데 이제 광역시에서만 이제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비중으로 따져봤을 때는 2003년도에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그래도 52.7%로 좀 더 비중이 높았는데 지금은 50.5%가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서울, 경기, 인천 이 세 지역에 뭐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거주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수도권 안에서도 과거 2003년도에는 서울 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44.6%를 차지를 했었는데 역전이 돼서 경기도 인구가 수도권 전체의 52.4%.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도 경기도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별로 어떤 연령대가 많이 거주를 하는지를 분석을 해봤는데 20대에서 50대 인구들은
지역들은 그래도 소비도 좀 많이 하고 소득도 이제 비교적 많이 하는 이제 연령대인데요. 1, 2, 3위가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서 20대와 50대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60대 오른쪽 도표 보시면 기타 지방이 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기타 지방이 고령화가 좀 빨리 되고 있는 거죠. 특히 전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5% 정도가 60대 이상의 인구로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생산 연령 인구나 이렇게 좀 소비나 소득을 많이 하는 인구들이 늘어나면은 뭐 소비나 투자 같은 것들이 위축이 될 수 있고, 소비나 소득 같은 것들이 위축이 되면은 그게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인구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은 그래도 집값이 조금 받쳐줄 수는 있다. 그리고 60대 이상 인구가 많은 지역들은 좀 빠르게 집값이 안정기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통계청 자료인데요.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추산하는 그 공식은 그 가임기 여성들, 그러니까 20대에서 39세 여성 대비해서 60세 이상의 좀 고령층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 비중이 0.5 미만이면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이제 지정이 되는데, 그 지역이 전국에서 지금 49.6%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쳐져 있는 지역들이 인구 감소 지역인데요. 그냥 눈으로 딱 보셔도 수도권 외의 대부분 지역들이 지금 인구 감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 이게 아까 앞서 말한 이제 출산율과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는데, 출산율이 지금 오른쪽 위에 도표를 좀 보시면은 출산율이 코로나 이후로 혼인이 좀 급격히 감소하면서 최근 들어서 더 빠르게 좀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0.81명 정도, 그러니까 2명이 결혼을 해서 0.81명의 이제 아기를 낳는 그 정도 수치였는데, 2022년도에 0.78이 되었다가 이제 올해 0.7로 최저가 될 전망입니다. 저희가 약간 하락했다 다시 상승하는 이유는 이제 코로나를 좀 감안해서 혼인이 늘어나면은 출산율도 높아질 거라는 걸 반영해서 그래프가 저렇게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니 뭐 출산율이 줄어들고 고령화되니까 인구 감소는 이제 지속되고 있고, 이제 문제는 이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조금 부동산 시장에도 위험 요소로 작용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오는 것들도 사실 인구가 감소하는데 공급이 줄어드는 지역이 아니라, 인구가 좀 늘어나고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안 되는 지역들을 계속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거는 이제 세대수 대비해서 전체 아파트 호수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그 비중입니다. 지금 그 검정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전국인데, 전국이 0.48이잖아요. 그러면은 전국의 인구의 한 0.48% 정도, 그러니까 반 정도, 반이 좀 못 되는 정도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그것보다 아래에 있는 지역들이 아무래도 가장 선호도 높은 아파트 공급이 세대수 대비해서 부족한 지역이잖아요. 보시면은 서울이 가장 낮고요. 그리고 뭐 부산이나 그 제주도 뭐 이런 지역들이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그래프는 22년도까지 구축 들 대상으로 지금 통계가 잡힌 거고, 아래쪽은 이제 재고 물량에다가 2025년까지 입주가 확정된 아파트까지 더했을 때입니다. 세대수를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으니까 동일하다고 봤을 때, 여전히 서울과 뭐 부산 지역 같은 경우가 전국 대비해서도 아파트가 조금 부족하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가 가장 좀 부족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파란색이 아파트가 좀 공급 과잉된 지역들, 전국 대비해서 많은 지역들인데, 보시면은 뭐 세종시는 워낙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니까 제외를 하면은 대구나 광주, 또 경남 뭐 이런 지역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구나 경남권은 이제 분양 물량도 좀 계속해서 많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가 이미 많은데 분양도 많고 앞으로 공급이 많으면 지금의 하락세가 좀 다른 지역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구가 줄어들면 이제 집값이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저희 방송에도 특히 댓글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의 저출산, 이런 주택 보급률 이런 걸 따져보면, 해주신 얘기를 정리해보면 지역별로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세대수까지는 지금 디테일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세대수는 아직까지도 지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인구로 인해서도 뭐 지역별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고, 세대수에 따라서도 또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빈집이나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것도 인구 감소 지역, 아까 말씀해 주신 그거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미? 그렇죠. 지금 전국적으로도 빈집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통계청 자료 보면 2015년도에 100만 호 정도였는데 2022년도에는 145만 건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것도 지역별로 또 따져 보면은 좀 인구가 없는 지역,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소매 지역 이런 데 위주로 좀 더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빈집의 30% 정도가 경상권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경북이나 이런 지역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지역들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빈집도 좀 전체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산율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인구가 감소되고 일부는 또 그 세대수가 다른 지역들로 이동을 하고 이런 상황들인데 전체 큰 권역들로만 봤을 때 세대수가 경북 지역만 또 유일하게 올해 처음으로 감소가 됐어요. 네. 다른 지역들은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증가를 하고 있고, 근데 세대수를 증가하는 거는 또 이제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증가를 하는 건데, 뭐 출산율이 지방에 높다 하더라도 사실 어느 정도 좀 장성하면은 이제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는 게 요즘에 저희 사회 구조가 이제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지역들, 그리고 세대수가 계속해서 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인 특히 뭐 수도권, 그리고 서울이나 뭐 경기도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늘어나고 1인 가구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임차 수요가 증가를 한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이제 자가 비중이 좀 높아지는 거고, 이렇게 1인 가구가 좀 늘어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자가보다는 임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게 될 텐데, 이런 지역들은 투자 수요가 조금 더 집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했을 때 임차가 잘 나가야 투자를 하는데 이제 빈집이 되면은 사실 투자의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지역들이 거의 수도권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이제 제2의 수도였던 부산 같은 경우도 인구가 앞에서 보셨다시피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도 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가장 커질 거로 보여지고요. 그 안에서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획된 신도시 이런 것도 대부분이 경기도에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인구가 늘어나고 세대수 늘어나는 속도에 맞춰서 뭐 이제 공급도 있는 건데, 서울처럼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공급이 없는데 세대수만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격의 상승 요인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실제로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인구에 대한 얘기가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니잖아요. 뭐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도 이제 인구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만큼 인구 감소에 대한 시그널은 있었지만 이게 즉각적으로 집값에 반영되진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고, 그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인구 감소했던 시기가 2021년도잖아요. 네. 그때가 이제 코로나쯤이었는데 그때부터 지역 양극화 현상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인구수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투자 수요가 어떤 지역에 집중이 돼야 집값이 다시 뭐 반등을 할 텐데, 그럴 가능성이 없는 지역들과 있는 지역들과의 차이는 점점 좀 크게 벌어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특정 지역의 1인 가구가 더 많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도권 같은 지역들은 그런 근거가 이제는 좀 증명이 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수도권 외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나 이렇게 1인 가구 증가도 굉장히 좀 줄어들거나 감소할 때도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이 좀 통하지 않는 시기가 곧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1인 가구가 지금 높긴 하지만요, OECD의 평균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혼인율도 너무 감소되고 있고 또 출산율도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 이제 증가 같은 것들은 당분간은 계속 될 거라고 예상이 돼서 지금 한 40년도에는 40% 정도가 1인 가구 비중이 될 거라고 통계청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40년도 정도까지는 그래도 세대수가 좀 빠르게 증가를 하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한 34%, 5% 네. 정도인데 40%까지 늘겠지만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에는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를 거로 생각이 돼요. 세대수 증가보다. 예.
그 시기는 그럼 2040년쯤이다라고 통계청은 보고 있는 건가요? 네, 네. 지금 이제 앞으로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저출산이나 인구 감소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는 거를 이제 알고 여러 가지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대출 관련해서도 이제 신혼부부나 그리고 자녀를 낳는 이런 분들한테 메리트를 주고 있어서 저게 좀 상승 국면을 타면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의 추이를 기초로 이제 통계를 내본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이제 40년도 정도까지는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세대 수도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전부 이제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변수가 없다라면은 지금이 이제 2024년인데 20년도 정도 이후에는 이런 인구 감소가 집값에 좀 더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실 집이 실물 자산이긴 하지만 특히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는 특히 젊은 세대들 대상으로는 굉장히 투자 수요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집값이 안정화될 때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집값 영향 얘기가 더 많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게 집값이 다시 상승 국면을 타기 시작하면은 인구수와 상관없는 투자 수요들이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주택 매입을 하면서 거래량도 되게 증가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은 서울에 살지 않는 지방 사람들도 이제 투자 매력이 있는 수도권 지역 집을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따라서 조금 더 나타날 수 있고 집값이 또 어느 순간에는 상승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또 지역 양극화는 그만큼 더 커질 수는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실수요만 있는 상황에서는 다 같이 안 사고 기다릴 수 있는 건데 이게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단기간에 더 빨리 상승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제 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들, 인구가 특히 이제 뭐 20대에서 50대 인구들 이런 인구들이 많은 지역들에 집중될 수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요즘 집값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단 거래량이 다시 또 크게 떨어졌다 이런 기사가 가장 눈에 띄던데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래 절벽 얘기 처음 나온 게 2022년도 뭐 11월, 12월 이렇게 1000건도 안 되게 거래가 되다가 작년에 정책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갑자기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해서 뭐 4000건까지도 거래량이 이제 찍혔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저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들은 아무래도 작년 하반기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거든요. 정책으로 거래량을 늘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여지고 저 때쯤에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중단을 기점으로 대출도 좀 갑자기 조금 금리 상승이 됐었고 그런 시기다 보니 정책으로 좀 구매 심리가 올라갔던 것들이 다시 위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여러 가지 건설사들이나 뭐 PF 위기 서유도 돌다 보니까 일반인들이나 여러 가지 투자하시는 분들의 심리가 더 위축이 된 상태고요.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선거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심리들도 계속해서 좀 거래를 좀 줄게 만드는 요인으로 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은 올해 또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또 DSR이 저게 영향을 주는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2월이면은 스트레스 DSR이 단계적으로 도입이 될 텐데 지금도 DSR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어서 그게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중단되니까 거래가 급감한 걸로 보면은 또 증명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아예 좀 더 가상금리를 붙여서 DSR을 더 강화를 하는 셈이 되니까 금리 인하와 상관없이 금리 인상이 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사고 싶은 사람들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더 늘어날 테고 또 집값이 계속해서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올해 당분간은 계속해서 저렇게 거래가 좀 줄어드는 현상들은 지속될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집값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뭐 몇 주 연속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요. 네. 집값이 일단 거래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니까 과거처럼 또 표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매물들도 늘어나곤 있는데 거래되는 금액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세에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금매도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매수라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상황들 때문에 약보합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집주인들이 더 낮은 가격으로 내놓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거래 안 되고 수치는 좀 낮아지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관망세 속에서 계속해서 약보합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까요? 뭐 올 하반기에 더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총선 이후 좀 달라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총선의 결과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올해 내내 이런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이것도 역시 양극화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더 큰 수치로 하락을 한 지역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서울만 봤을 때는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로 지금 차이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뭐 강남 3구나 뭐 이런 용산구 같은 지역들은 좀 지금 금매를 내놓는 사람들은 집값이 한참 올랐을 때 영끌하신 분들이 뭐 부담스러워서 내놓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그 영끌했던 시기에 대출이 아예 안 나왔던 지역이에요. 무주택이든 뭐 1주택자든 상관없이 15억 초과 주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뭐 대출이 없이 산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고 또 그 전에 산 사람들은 뭐 집값이 이미 좀 많이 오른 상황이니까 떨어졌어도 그래서 지금 특히 금매로 좀 내놓을 이유가 없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더 견고하게 좀 버티는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영끌 때 20, 30대 비중 가장 높았던 노도강 이런 지역들은 사실 지금도 매물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놀랄 정도로 매물수가 적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조금 더 빠르게 하락 기조가 나타날 걸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방금 노동왕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최근에 그쪽에 집값이 더 많이 떨어졌다. 뭐 경매도 낙찰도 잘 안 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노도강 지역들이 대출 받아서 사실 비중이 높은 부분도 있는데 그때 많이 투자를 했던 아파트들이 뭐 실거주 목적보다는 재건축 바라보고 투자를 한 수요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또 이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목동이나 강남권 재건축과 이제 노원구 아파트의 차이점은 지금 재건축 중에서도 조합원들이 가장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얼마인지인데 그 노도강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거의 매입 금액 정도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이 될 예정이에요. 특히나 지금 공사비나 이런 게 계속 증가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사실 이제 수요자들은 굉장히 좀 재건축 아파트로서 메리트가 없는 지역들인 건 거죠. 그래서 그런 뭐 영끌족이나 재건축에 대한 그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진 부분들이 다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조금 이런 상황들이 이런 지역들은 계속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뭐 20, 30대들이 그 시기에 많이 샀던 것들이 통계로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떨어진 가격으로 내놓기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에 대한 그 부담금 예상 부담금이 이미 공개가 된 상황이니까 다음에 사실 매입하실 수요자들은 지금의 이제 이 떨어진 매입 가격도 부담금을 생각해 보면은 굳이 이거를 매입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그냥 구축들도 가격이 거기랑 비슷한 금액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물은 계속 적체되지만 이제 매입은 안 되고 그렇지만 또 매도자 입장에서도 거기서 더 하락하기는 어려운 상황까지 와서 아까 말씀 나눴던 거래량도 계속 좀 횡보하고 있고 가격은 조금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생아 특례 대출을 접수를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요즘에 나오는 분석은 어떻습니까? 그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작년에 너무 좀 히트를 치는 바람에 이제 올해 나올 신생아 특례론도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 아무래도 수요가 제한적인 부분이 시장 영향력을 좀 덜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 이제 사용했던 지역별 분석 자료를 보면은 가장 많이 사용한 지역이 경기도거든요. 그 경기도와 뭐 대구, 인천 이런 지역 순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수요가 많은 지역들 중에서 9억 원 이하 주택 비중이 좀 많은 데들 위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지역들 위주로 좀 거래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근데 또 이게 출산율과도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21년도 통계를 보면은 0.63 정도 서울이 기록을 하고 있고 경기도도 이제 0.85 정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율이 다른 지방보다 좀 낮은 게 수도권의 특징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대상이 이제 일반형보다는 굉장히 현저히 떨어질 걸로 예상이 돼서 올해도 이걸로 거래는 되겠지만 수도권보다 오히려 지방 거래가 조금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고 실수요자 위주들로 그리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게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활성화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 연초에 한번 해주셨는데. 네.
뭐 지금도 상황이 크게 바뀐 건 없겠죠? 어떻습니까? 네, 상황이 크게 바뀐 건 없는 상태에서 조금 더 혼란스러워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정부 정책이 또 발표가 됐는데 그게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던 아파트 단지에서는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될 만큼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아무래도 재정비 사업과 그렇지 않은 곳들 그리고 분양 시장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분양 시장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분양은 작년에 그 상반기에 좀 안 되다가 2, 3분기에 집중적으로 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반기에 또 갑자기 안 된 이유는 뭐 다른 많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분양가 상승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올해는 분양가가 작년 말보다 더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낮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뭐 강남 3구, 용산구나 아니면 공공택지 제외하고는 분양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공급 물량 자체가 작년보다 굉장히 줄어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시장에서는 이제 분양이 안 되니까 구축 쪽으로 좀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구매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뭐 갈아타기 문의 같은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분양을 받는 것보다는 이제는 차라리 구축이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뭐 경매 시장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고 금리 위주로 거래가 좀 되는 소폭되는 그런 상황들이 구축에선 일어날 것 같고요. 재정비 사업은 오히려 조금 올해 굉장히 혼란이 지속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발표한 정책들이 대부분 법령 개정을 해야 되는데 뭐 안전진단만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안전진단을 뒤로 미루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당장은 안전진단이 모든 단지가 통과돼서 갑자기 뭐 공급 많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한 번 법 개정을 해놓으면 또 법 개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안전진단을 구성하는 항목들은 국회 그냥 집집만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법 개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긴 하지만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어느 순간에 이제 안전진단에서 대길이 걸려 있는 이제 물량들이 많이 있는데 시장이 좋아졌을 때 뭐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갑자기 또 공급이 많이 되면은 이게 또 집값을 자극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으로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합들 입장에서는 사업이 거의 다 된 거를 안전진단에 또 발목을 묶여버리면 더 많은 손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견들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정책적인 것들 때문에 리모델링이 잘 진행되던 단지들도 뭐 추진위원회를 다시 해제되지 않냐 이런 논란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재정비는 빠르게 진행되기는 힘든 상황에서 좀 이렇게 좀 혼란이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뭐 공급 부족 얘기를 좀 잠깐 하긴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표상도 그렇고 상황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올해부터 좀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가격이 이제 본인의 생각하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매입을 하기 적당한 이제 주택이 나오면 매입을 하시는 거는 전 지금부터도 추천을 드려요. 근데 서울 외에 경기도나 인천만 가더라도 사실 공급이 굉장히 좀 과잉되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실수요자의 관점에서 뭐 이렇게 좀 가장 저가의 매물을 잡는 시기로 올해부터 좀 지켜보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2차 하락이 진행 중인데 이제 1월 달부터 또 정부 정책이 있다 보니까 살짝 지금 또 이제 강보합 정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올해는 저는 전망을 상중하저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뭐 한 강보합 정도, 약간 상승 정도.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특히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부터가 아마도 이제 진짜 부동산 시장 흐름이 나타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하락이 뭐 올해 말까지 진행이 될지 아니면 내년이 진행이 될지는 현재로서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거는 일부 지역은 10에서 15% 정도의 거품이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20에서 40% 정도의 거품이 있습니다. 즉, 그 정도의 수치만큼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데이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24, 25, 26년은 경매로 이제 사실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일부 지역들이 이미 무릎 밑에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혹시라도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면은 내 집 마련하기 아주 좋은 시기가 올 겁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들, 특히 이제 수도권이고요. 그 중에서도 서울입니다. 서울은요, 거품이 너무 많아요. 이 가격을 도저히 떠받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결국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저는 가격 거품이 빠지지 않는 이상은 대세 상승은 거의 힘들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미친 듯한 이런 상승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번 하락이 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런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 단기 반등이 나와요. 왜? 다시 또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2020년이나 21년처럼 또다시 그렇게 폭등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여전히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정부에서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로 또 풀어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니까 당장은 싸게 팔기는 싫은 거죠. 근데 이거는 매도자 입장인 거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 게 뭐예요?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거래량이 없는 겁니다. 정부가 무슨 특례 대책이니 뭐니 다 해도 이렇게 2년 넘게 이렇게 거래량이 작았던 시장은요.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2024년 2월 1일 목요일 경제자유살롱입니다. 저는 제이원이고요. 안녕하세요. 손수국 기자입니다. 네, 제가 부동산 담당이긴 하지만 참 시장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속에 분위기가 여전히 좋지 않은데요. 특히 특례 보금 자리론도 이제 종료가 되고 보금 자리론이 다시 부활하는 형태가 됐는데 올해 시장 전망은 좀 어떤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기현 리치고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경매 매물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시나요? 경매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거래량 데이터를 보면은 2020년과 21년에 엄청난 거래가 터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역사상 가장 큰 거래가 터졌고요. 그리고 그때는 금리가 가장 낮을 때였죠. 그러니까 금리가 가장 낮을 때 금리가 싸니까 대출 끌어다가 엄청나게 많이 샀는데 금리가 이제 굉장히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이제 경매 물건들로 계속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더라도 저게 이제 전국의 경매 건수랑 매각 건수 데이터인데요.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 이제 옅은 갈색 같은 저게 이제 경매 건수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매 물건이 이제 가장 많은 지역은 이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지금 경매 건수가 가장 많고요. 여기가 지금 대략 한 3만 건 정도 됩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나온 경매 건수만. 그 다음에 이제 경남이 좀 많아요. 그래서 경남이 한 17,000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것이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도 대략 한 17,000채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경기도에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서울과 경남 여기가 이제 경매 물건이 굉장히 최근 1년 동안 많이 증가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경기도와 서울 쪽이 이렇게 많다라고 봐야 될까요? 데이터를 보았을 때 지금 거품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그리고 지난 과거에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곳이 어디냐면 수도권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하고 경기도 그래서 요 두 곳이 일단 거래 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경매 건수도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울하고 경기도의 경매 건수가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영끌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빠르게 경매 물건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금리 때문에 금리가 인상이 된 부분도 있지만 또 고물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호주머니 사정도 굉장히 좋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데이터를 보게 되면 개인들의 지금 연체율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나 기업 연체율은 훨씬 더 많이 증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도 좋지 못하고 그동안에 이제 낮았던 금리가 많이 올라감으로써 이자 부담도 너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든 지금 버티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경매로 계속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당분간은 이런 추이가 굉장히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네. 일단 경매 물건은 당연히 수도권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매 물건 수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대세 상승이 이제 시작이 됐던 2014, 15년부터는 이제 경매 물건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대세 상승기에는 경매 물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경매 물건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지금 2013년에 거의 전고점 비슷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그때 그 카드 사태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카드 사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장 불용되고
그랬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2011년, 12년, 13년 수도권 부동산이 대세 하락하던 그 시기에 거의 정점만큼 이미 경매 물건은 그만큼이나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죠. 네,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은 지금 상당히 좋지 못하다. 낙찰률 추이는 좀 어떤가요? 네. 여기에서 이제 또 낙찰률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낙찰률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경매가 100채가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30채를 낙찰을 받으면 낙찰가율이 30%가 되는 겁니다. 매각가율이.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지금 제일 낮은 데가 어디냐면요. 서울이에요. 그래서 2023년 2월 달부터 지난 1년 동안은 평균이 지금 20%가 안 됩니다. 서울이 지금 전국에서 낙찰률이 가장 낮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만큼 지금 서울의 부동산, 경매로 나온 부동산이 전국에서 가장 적게 낙찰을 하고 그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경매로 나온 것조차. 그렇죠.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봐도 지금 전국에서 가장 거품이 많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서울입니다. 네. 네. 앞으로 경매 건수는 계속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네, 앞으로도 지속해서 늘어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의 이제 부동산 PF 문제나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일단 코로나 시기에 영끌했던 이때 대비해서 금리가 너무 높은 게 이게 가장 큰 원인인데 그렇다면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야 되는데 당분간은 금리가 내려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좀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물가랑도 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제도 파월이 원래는 뭐 시장에서 지금 3월 정도의 금리나 기대를 좀 했다가 지금 뭐 금리나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중반부에 봐야 되겠다. 이러니까 어제 미국 주식시장도 좀 폭락을 하고 그래서 금리 인하가 과연 그렇게 쉽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라도 미국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예전처럼 초저금리 시대로 갈 수 있냐를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또 실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금리가 떨어지면은 지금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대략 한 평균 4.4%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한 3%대만 떨어져도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것 같은데 또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또 떨어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차트에 보시면 선이 3개가 있는데요. 파란색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 한국의 기준금리. 그리고 빨간색이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고점을 보면은 저 때가 언제였냐면은 2008년 10월 달이었어요. 예, 저 당시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거의 8%였습니다. 네. 예. 근데 2013년 말, 저 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8%가 약간 안 되던 거에서 4% 미만으로 떨어졌으니까 반토막이 난 거였거든요.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그러면 이자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잖아요. 훨씬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건데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부동산 시장이 오를 것 같지만 실제로 저 때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11년, 12년, 13년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인하도 기대하시지만 실제로 금리가 인하가 된다 할지라도 부동산 시장은 거꾸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리가 인하된다는 건 부동산 시장의 호재예요. 그래서 11년, 12년, 13년에는 올랐던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일부 지방 시장이었어요. 거품이 별로 없었던. 근데 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내렸냐? 그 이유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사람들의 소득이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나 이런 거 대비해서 고평가가 심하니까 금리가 반토막이나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은 계속 떨어졌던 거죠. 네. 그래서 당분간은 금리 인하가 쉽지도 않을 거고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계속 어려울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지금 경매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개인 명의도 있는데 기업 명의도 많잖아요. 법인 명의. 근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출간된 금융안정 보고서의 가장 최신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기업의 연체율이 정말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자 부담 배율이라고 해서 회사가 일을 해서
대출 받았던 이자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이런 기업도 계속 줄어들고, 그러니까 돈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지금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는 경매가 더 많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집값이 올해 어떻게 얼마나 더 내려갈 걸로 예측하세요? 네, 23년 9월 달부터 말씀드렸죠. 2차 하락이 아마 시작될 것 같다. 그리고 10월 달부터 2차 하락 시작됐다고 말씀드렸고, 현재 2차 하락이 진행 중인데 이제 1월 달부터 또 정부 정책이 있다 보니까 살짝 지금 또 이제 강보합 정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올해는 저는 전망을 상중하저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뭐 한 강보합 정도, 약간 상승 정도.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특히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부터가 아마도 이제 진짜 부동산 시장 흐름이 나타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하락이 뭐 올해 말까지 진행이 될지 아니면 내년이 진행이 될지는 현재로서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거는 일부 지역은 10에서 15% 정도의 거품이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20에서 40% 정도의 거품이 있습니다. 즉, 그 정도의 수치만큼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데이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경매 물건은 계속 쌓이고 있고 뭐 네. 고금리 상황도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집값은 더 떨어질 것인데 네. 상반기는 일단 정부 정책 때문에 지금 수준은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나온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또 다시 시작된 보금자료, 물론 작년만은 못한 조건이긴 합니다만은 네. 자, 그런 것들이 가격을 받쳐줄 거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 정부도 그런 식으로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이런 정책들은 실수요를 자극하는 정책들이에요. 실수요를. 그리고 그 실수요 중에서도 특히 2030에 집중된 실수요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거래량 데이터를 봐도 아주 조금 지금 늘고 있어요, 다시. 네, 그래서 하지만 이것들을 본질적으로 다시 엄청난 대세 상승으로 바꾸기는 힘들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2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정부에서 지금 우호적인 정책을 꺼내니까 좋아질 거라고만 지금 보고 계시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나사를 좀 풀고 한편으로는 또 옥죄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뭐냐면 지금 신생아 특례나 또 결혼을 했을 때 증여의 비과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합해서 양가 합산하면 3억까지 비과세로 증여를 받아서 이걸 가지고 또 집을 살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시장을 좀 부양을 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만 보이는 걸 수 있는데, 2월 말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되냐면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됩니다. 네,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면은 이제 점진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일단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이 되고 24년부터는 실용대출까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5년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본인의 연봉만큼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어요. 네, 그러면 연봉이 5천이신 분은 한도가 5천 줄어드는 거고 1억이신 분들은 1억이 줄어드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전세 대출 DSR 또 지금 검토하겠다, 적용하겠다라고 지금 또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대출을 끌어다가 뭔가 부동산 시장을 사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안 좋게 영향을 좀 저는 미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세한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출산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2030들을 위한 그런 좋은 정책들로 하고 있지만, 지금 대출에 대한 이런 문제, 그래서 가계부채나 기업부채에 대한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계속 이제 외국의 기관들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또 대응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DSR이나 전세 대출까지도 조금씩 지금 죄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너무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이제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고 네. 이게 한 20년 들어서 가장 큰 폭락장이다 이런 목소리도 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리스크가 제일 큰 게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가장 큰 리스크는 너무 비싼 가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의 가격은 정말로 그 누구도 뒤를 받쳐줄 수 없는 너무너무 고평가된 그런 가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품이 한번 빠졌다가 단기 반등이 나온 상태고 지금 살짝 다시 재차 하락을 하고 있는 그 초입으로 저는 좀 보고 있는데요. 돈을 모아서 내 연봉으로 집을 몇 년을 내가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이 데이터인 PIR 데이터나 그다음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내면은
내가 원리금 상환액으로 얼마를 내면은 내가 집을 살 수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서울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20에서 최대 40%까지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인구 구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던 시대. 그때가 이제 2013년, 14년, 15년이었어요. 그때는 뭐 30대, 40대가 굉장히 많아서 당연히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수요층들이 많았고 60대, 70대는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점점점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고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나이가 어느 정도 60대 이상,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잠재적인 부동산의 매도자지 수요자가 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2013년, 14년까지 만약에 주택의 거품이 빠진다. 인구 구조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던.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최대 지금 40%까지도 폭락이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이제 부동산 돌아다녀 보면 네. 공인중개사들도 다 얘기하는 게 집주인들이 호가는 안 낮춘다는 거예요. 맞아요. 특히 이제 입지가 좋은 곳, 살고 네. 싶은 곳은 여전히 비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금리가 높은데도 그거는 왜 그렇다고 그렇죠. 보세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전히 환상이 젖어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 거죠. 자,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은 똑같습니다. 어떤 시장이라도 똑같아요. 엄청난 미친 듯한 이런 상승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번 하락이 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런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 단기 반등이 나와요. 왜? 다시 또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2020년이나 21년처럼 또다시 그렇게 폭등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여전히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정부에서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로 또 풀어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니까 당장은 싸게 팔기는 싫은 거죠. 근데 이거는 매도자 입장인 거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 게 뭐예요?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거래량이 없는 겁니다. 정부가 무슨 특례 대책이니 뭐니 다 해도 이렇게 2년 넘게 이렇게 거래량이 작았던 시장은요.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22년 하반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냥 한 6, 7개월 만에 순식간에 20에서 50% 막 폭락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는 아예 내놔도 호가를 더 낮춰도 잘 팔리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시기가 아마도 저는 올해 어느 즈음에 특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모두가 저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지금의 부동산은 사실 20, 30 세대를 만나서 물어보면 과연 부모님의 재력 있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내가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희망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런 희망이 없는 한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중장기적인 미래에 과연 청신호가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상중하저가 되려면요. 이제 하반기에 아까 집을 팔려는 분들이 이제 버티다가 값을 네. 내리기 시작을 하고 급매물이 나오고 이제 계속 그렇게 돼야 될 텐데 네. 지금 저희가 궁금한 건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트리거 같은 것들 지금 팽팽하게 줄다리기 중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올 하반기에 어떤 일이 생겨서 그렇게 갑자기 막 급매물이 쏟아지고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이제 기업들의 연체율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 PF 문제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4월 이후로 다 지금 밀어놨거든요. 총선 이후요. 그렇죠. 근데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대내적인 변수도 있고 대외적인 변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나 홍콩의 이쪽 증시도 굉장히 안 좋고 이쪽도 지금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만큼 더 심각해질 건지 그리고 미국도 지금 주가는 너무나도 좋지만 24년에 또 미국의 경기 침체를 또 예상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또 많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내적인 변수와 대외적인 이런 변수들이 아마도 맞물려서 뭔가 하나 정도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저는 결론이 나오는 게 저는 환율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환율을 아주 유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환율이 지금 정도 수준은 괜찮거든요. 지금 한 1330원 정도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22년 하반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환율이 1360원, 1400원 넘어서 환율이 상당히 급등했거든요.
그러면서 실거래가가 공개된 2006년 이후로 가장 큰 폭락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패턴이 이제 2년이 지난 22년 하반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2년이 지난 24년 하반기 어느 즈음에 아마도 그와 유사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죠. 많은 분들이 예견을 하듯이 금리가 좀 인하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포인트거든요. 부동산 시장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근데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또 언뜻 생각하면 그게 맞잖아요.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연끌하신 분들이 덜 힘들 거고 그런 부동산 시장 올라가겠다. 근데 제가 데이터를 보고 저도 놀란 거예요. 2008년에 8% 가까이 되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 이하로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 있다라는 거고 그거는 과연 집이 싸냐 비싸냐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게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금리가 이제 혹시라도 인하가 된다라면은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24, 25, 26년은 경매로 이제 사실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일부 지역들이 이미 무릎 밑에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혹시라도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면은 내 집 마련하기 아주 좋은 시기가 올 겁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들 특히 이제 수도권이고요. 그 중에서도 서울입니다. 서울은요 거품이 너무 많아요. 이 가격을 도저히 떠받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결국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저는 가격 거품이 빠지지 않는 이상은 대세 상승은 거의 힘들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얘기할 때도 입주 물량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올해가 특히 작년에 3분의 1 수준이다. 네. 그래서 또 안 떨어질 거다 이런 네. 전망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입주 물량이 작으면 당연히 이제 입주 물량이 작다라는 얘기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수요가 변함이 없는 한 가격은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언뜻 들어보면 그게 항상 무조건 맞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입주 물량이 2011, 12, 14년도 입주 물량이 수도권이 작았거든요. 근데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고 입주 물량이 작았던 시기에도 대세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은 올해만 작습니다. 내년하고 내후년은 그러니까 25년은 또 그렇게 작진 않아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라는 거는 주변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의 입주 물량 같이 봐야 되는데 수도권 전반적으로 보면 입주 물량이 또 그렇게 작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입주 물량 때문에 전세가 상승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떤 그 매매 가격까지 끌어올리기는 매우 힘들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급에는 신규 공급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시장이 팔려고 내놓은 이것도 공급이잖아요. 네. 근데 이 매물량 데이터를 보면은 줄어들다가 최근에 다시 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8만 채 가까이 됩니다. 서울만. 그러니까 이게 이 공급이라는 게 절대 이 입주 물량 하나만 가지고는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매로 내놓은 매물도 언제든지 이것도 안 팔리면은 전세나 월세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공급 물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보면 절대로 공급이 작다. 이거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올 하반기에는 여전히 비싼 가격, 쏟아지는 매물들, 그 다음에 여전한 금리 환경 이런 걸 놓고 볼 때는 집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정리를 맞습니다. 하면 될 것 같군요. 자, 그러면 이제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럼 바닥이 언제쯤일까 이걸 궁금해 하십니다. 지금 계속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수준? 몇 년도 수준? 그 정도까지 기다리면 좋을까요? 일단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20에서 많게는 40% 정도의 거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에서 40%가 하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억 아파트가 12억, 10억 아파트가 6억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최대. 그리고 저는 이제 확률적으로 30에서 40% 정도의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대규모 거래량이 나타나기가 힘들 거예요. 네. 왜냐면 그 정도는 돼야 그나마 이제 사람들이 좀 살만하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가격
소득이라고 이제 사람들의 소득이나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나오는 데이터가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인천이나 대구, 그다음 울산 일부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락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정말 이제 그 지역들은 입주 물량도 별로 없고 본질적인 가치 대비 허리 밑으로 떨어진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올해 가을이나 연말부터는 태세가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사셔도 괜찮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아마 올해 가을 연말서부터 일부 지역부터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내년 정도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지역들을 내 집만은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말씀의 제일 마지막이 서울 수도권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타이밍이 어떻게 되느냐는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크게 두 개로 보고 있는데 완만한 하락 시나리오와 급락을 하는 시나리오. 그리고 저는 급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급락을 하는 패턴이 나타날 경우에는 24년 가을에서부터 25년 상반기 어느 즈음이 서울도 매수 적기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혹시 완만한 하락, 그래서 2008년 이후에 나타났던 그런 완만한 하락 패턴이 나오게 된다면은 매수 시점이 훨씬 더 뒤로 늦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26년 정도는 좀 돼야 뭔가 바닥을 좀 논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신 이광수 대표께서는 이제 이렇게 막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좀 의미 있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네. 그때부터는 조금 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하시는데요. 네. 대표님께서는 어떤 지표를 통해서 네. 이제 거의 가까워졌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거래량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죠.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데이터고, 거래량이 많지 않는 이상은 대세 상승이 나타나기가 힘든데요. 근데 거래량을 나타나게 만들려면은 수요를 자극시켜야 되는데 수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실수요입니다. 두 번째가 투자 수요예요. 자, 그리고 이런 대세 하락장 이후에 대세 상승장이 나타나려면 실수요가 아니라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은 2012년, 13년에도 똑같이 나타났던 패턴이고요. 자, 지금의 정책들은 어떤 정책들이죠? 실수요만 자극하는 정책들이죠. 그리고 실수요의 또 일부만 2030 세대 위주로. 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래량이 많이 나타나기가 힘듭니다. 자, 그런데 하락이 여기서 훨씬 더 길어지고 하락의 폭이 더 커지잖아요. 자,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최대한 꺼내려고 하지 않았던 정책들, 어떤 정책들? 바로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그 카드를 꺼내게 될 거예요. 네. 네, 여기에는 뭐 취득세 중과도 있을 거고, 뭐 종부세도 있을 거고, 보유세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야 그러면 투자 수요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2013년처럼 늘면서 2014, 15년에 대세 상승장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 이후에 대세 상승장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전제 조건은 지금보다 가격이 훨씬 더 빠져야 된다. 지금 정도의 이 정도 가지고는 정부에서 절대 그 카드를 쓰지 않을 겁니다. 네. 여기서 더 가격이 하락을 해야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을 꺼내게 될 거라는 거죠. 2010년대에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불러왔던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전세자금 대출이었습니다. 2000년대는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2013년에 이제 2억이었던 한도를 3억으로 올리고 2015년에 이거를 5억까지 또 한도를 올리고 여기에 또 허가, 네, 보증까지 해주고 이런 것들 거기에 금리는 또 계속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어때요? 전세를 대출로 받고 이거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전세가가 오르니까 이게 매매가를 또다시 밀어 올리고. 자, 그런데 이런 패턴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세 관련한 데이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득 대비한 전세 가격 데이터, 또 매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는 이거에 대한 비율을 보잖아요. 전세도 거품이 껴있는 지역들이 많아요, 지금. 근데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죠? 스트레스 DSR. 결국은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세까지 포함이 되면, 그래서 정부의 이런 대출 정책이 사실은 정확하게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입주 물량이나 이런 거에 맞물려서 이게 전세 시장이 저는 움직일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전세 시장은 조금 그래도 한 약보합이나 강보합 정도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24년은 그래도 좀 꽤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많지만 진짜 핵심은 25년부터 시작되는 이 100% 다 적용이 되는 스트레스 DSR이나 전세자금 대출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금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 금리가 인하될 걸로만 기대를 하지만 전 세계에 또 많은 석학들 하워드 막스나 뭐 이런 분들은 이제는 그런 저금 시대 끝났다. 전 세계가 충돌을 하고 있고 서로 싸우고 이러기 때문에 금리는 중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도 피부에서 느끼면 이게 물가가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전처럼 이렇게 어떤 이런 저금리 시대를 섣불리 기대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반영을 해서 뭔가 투자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정말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가는 그 코어 부서는 금융부처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은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그냥 장기적인 주택 공급에 대한 그런 수급 밸런스 정도만 이제 챙기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을 급격히 강세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정부는 주택 시장이 너무 과열도 냉각도 아닌 그런 다소 안정적인 그런 상황을 조금 바라는 것 같고 지금 금융부처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의 키팩터가 결국 대출이라는 거를 인식을 했고 요즘 뭐 F4라고 많이 불리는데 F4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 보면은 결국 주택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충분히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좀 방어를 하려는 게 여러 주택의 인허가, 건설, 착공 등등 공급이나 그런 요인들보다 더 앞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 레버리지 상품이고 기본적으로 금융화되었기 때문에 금융정책이 확실히 약발이 먹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요. 민간은행 대출보다는 그냥 정책 모기지 중심으로 소위 준공공대출 시장 중심으로 시장이 전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도 시장이 나오게 되면은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지만 대출의 순증액이 좀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부동산 시장은 아무래도 대출을 먹고 자라는 시장인데 대출의 순증액이 작다 보니까 주택가격 상승률이 약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책들은 전형적인 선거를 위한 그런 정책들을 릴레이로 내보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110 대책을 발표할 때까지만은 그래도 실제 시장에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할 거리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 이후는 그냥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들이 잇따라 발표되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현실 실현 가능성이 좀 낮은 대책도 혼재돼 있다 보니까 그냥 대책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 정부가 각종 부동산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월 10일 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요. 25일 날 GTX, 29일 날 신생아 특례 대출 접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대책은 아니지만 1월 27일 날은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와 관련된 논란 보도도 있었고요. 자, 정부의 이런 부동산 대책들이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년의 부동산 정책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책들은 전형적인 선거를 위한 그런 정책들을 릴레이로 내보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110 대책을 발표할 때까지만은 그래도 실제 시장에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할 거리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 이후는 그냥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들이 잇따라 발표되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현실 실현 가능성이 좀 낮은 대책도 혼재돼 있다 보니까 그냥 대책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하나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GTX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TX가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평택 얘기입니다. 뭐 집값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실제로 그런지도 궁금하고요. 이번 GTX 발표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GTX 2기를 발표를 했고 그리고 GTX뿐만 아니라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교통망의 지하화라던가 아니면 지방에 있는 대도시권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 134조를 쓰겠다. 이게 2기 발표고요. 특히 좀 핵심은 아무래도 GTX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A, B, C 노선만 있었던 거에다가 D, E, F 노선을 신설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있었던 A, B, C 노선 역시 연장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그게 연장이 되는 그런 지역들이 뭐 춘천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이런 데가 나왔었기 때문에 GTX 역세권 개발이 뭐 호조라고 생각되는 쪽에서는 뭐 매도 문의도 많았었고 이런 기사들이 조금 났습니다. 저는 22년에 발표했던 GTX 그 DF 노선 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선거용 공약이라는 생각을 당시 했었는데 지금도 그냥 총선용 공약이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현재 ABC 노선 같은 경우에도 28년이나 30년 준공될 정도로 준공 시점이 뒤로 갔는데 DEF 노선을 포함한 그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자원 조달 수단조차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민자를 섞어서 하겠다고 했지만 같은 ABC 노선에서도 지금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다소 선거를 염두에 둔 그런 정책이 좀 발표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도 그래서 처음 발표했을 때는 뭐 기대감이 있었지만 오히려 차제 주택을 매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매도를 원하는 매도자들의 전화가 더 많았다고 하는 거를 보면은 아직 확실히 이거가 정말 그 국가철도망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등등 정말 제대로 추진될 건지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근본적인 회의감이 의구심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수혜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집값이 뭐 들썩거린다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반대로 이번 기회에 팔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의 문의가 더 많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매도자 문의가 훨씬 많죠. 지금 전체적으로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60%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제 주변에 있는 다주택자들이나 아니면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쪽에서도 22년, 23년을 거치면서 이제 역전세 현금으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왜 매물로 안 놓냐면은 매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팔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재 매도 물량도 저는 많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제에 이런 모멘텀이 불었을 때 좀 수요가 붙으면은 팔 생각으로 매도 문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뭐 GTX 전체 노선에서 평택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빙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GTX A 노선이 올해 준공 예정이고 A 노선 중에서 일부가 준공 예정이고 그리고 파주에서부터 오는 노선도 서울역까지 올해 하반기에는 준공 예정인데 이런 지역에서조차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지 못했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노선 발표만으로 시장이 돌아선다는 거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인 것 같고요. 실제 시장은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다소 차분한 것 같습니다. 네, 메가시티 논란, 김포 편입 논란 때 있었던 건데 이번 거를 또 그거와 연결짓는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그 사람의 뭐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공약 같은 경우에는 그 공약을 누가 짰는지 나름 잘 알려져 있었어요. 김경환 교수라던가 아니면 심기원 교수라던가 그런 일련의 박근혜 정부 때 활동했던 혹은 그 이후에 정책적인 자문을 했던 사람들이 활동했다는 게 많이 알려졌고 평소 그들의 논문이라던가 아니면 연구라던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예측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24년 되고 나서는 지금 청와대에서 이 정책들을 총괄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인 그 경향은 뭐냐면은 그 수도권 즉 이제 서울 중심주의의 좀 확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23년 말부터 지금 수도권 초과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출산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한국은행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그냥 여러 GTX 노선을 설계하면서 결국 강남으로만 연결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라는 그 강남 최고주의에 좀 빠져 있는
쪽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들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도 댓글이 종종 오는데 자기는 지방민인데 세금 내기 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 사업은 뭐 재정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진행이 되더라도 민자로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를 보면은 조금 수도권 과밀화나 수도권의 인프라 쏠림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어쨌든 2007년에 있었던 그 국토균형발전 계획이 해체된 이후에 잠재적으로 수도권이라는 일핵 중심으로 약 17년에 걸쳐서 발전해 왔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지방의 서름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교통이라는 게 입지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지는 교통이랑 교육 두 가지가 좀 코어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생활편이랑 자연환경 네 가지 4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현재의 도시구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일자리가 서울에 쏠림이 되어 있는데 서울로의 통근통학 여건이 개선된다는 거는 입지가 개선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면은 입지가치 재고가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입지가치 상승으로 인한 시세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서울 쏠림 서울에 직장이 많고 이런 수도권 쏠림이 과밀화되면 될수록 다른 쪽에서 그림자 비용이 들어간다는 건데 그 그림자 비용이라는 거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주택 가격과 그리고 주택 시장에 더 적은 수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건설 경기의 시장 축소라던가 아니면은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출산율이나 이런 문제 등등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를 그냥 서울로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보하는 레벨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민영도 있고요. 정부가 짓는 것도 이렇게 계획이 혼재돼 있던데 이 예산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SOC는 기본적으로 건설하면 실질적으로는 100년 이상 운영이 되는데요. 민간 사업자가 그 사업을 대리 운영하는 BTO 방식이든 뭐 이런 여러 방식을 썼을 때 법적으로는 최장 50년이고 그리고 GTX A, BC 노선을 보면 A 노선은 30년이고 BC 노선은 40년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DEF 노선을 하더라도 민자로 40년간 운영하는 운영권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지금 준공 시점을 35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40년을 더하게 되면 2075년이 돼요. 근데 그거를 75년까지 우리나라가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도 감소 안 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은 사업성을 돌려볼 만한데 지금은 뭐 한은에서 대놓고 그리고 한은뿐만 아니라 OECD에서조차도 우리나라가 4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은 35년 준공되고 5년 10년 지나면 마이너스 성장이고 그다음에 초고령화로 가기 때문에 그 고령 인구로 가면 갈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런 광역 도시 이동이 그 수요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역으로 연결을 했는데 광역 도시 이동에 대한 수요가 내려간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사업성 검토할 때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거를 민자로 짓게 됐을 때 여기에 선뜻 덤빌 그런 사업자가 나올 만한 그런 거시적인 그 환경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조달하기 쉬운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GTX 얘기를 해봤고 이제 어제 접수가 시작됐죠. 신생아 특례 대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생각보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거는 23년 1월 30일에 시작했던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개시 7일 만에 10조 원이 모였으니까 네. 저희는 좋은 벤치마크 사례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신생아 특례론이 개시 일주일 만에 얼마만큼의 인기를 끌지 나중에 결국 수치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기사는 뭐 서버가 뭐 중간에 다운도 됐었고 등등 이런 말이 나왔는데 결국 얼마 신청했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신생아론에도 지금 구입에 27조 원 이상 배치를 네. 해놨고 전세에도 15조 이상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거의 40조 원 이상 배정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열흘이나 혹은 한 달 이내에 특례보금자리론 대비 더 세냐 안 세냐를 판단하려면 일주일 정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젊은 층이 주로 사는 수도권과 혹은 그 아주 고가가 아닌 아파트들의 집값에 혹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신생아론은 매우 그 타겟형 대출 제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었던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전국 870만 무주택 가구 전체가 대상이었고 그리고 소득 제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택가액 제약만 9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현재 신생아론은 23년 출산 가구, 24년 출산 예정 가구이기 때문에
출산 예정 가구가 약 50만 가구라고 한다면은 종전 870만 가구 대비 50만 가구로 거의 그 20분의 1 정도 이제 낮은 규모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청 대상 역시 소득 제한이 없는 것과 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택을 직접 구입하는 계층은 가계소득 기준 5분위, 4분위가 가장 높아요. 근데 1억 3천만 원이라는 거는 도시근로자 기준으로 보면은 5분위의 평균이기는 한데 그 합산으로 1억 3천만 원을 넘는 가구 같은 경우는 신생아론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 론과 비교했을 때는 수요층 역시 꽤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1, 2, 3, 4, 5분위가 아니라 5, 4분위 정도에서 이거를 쓰게 되는데 5분위의 그 윗라인을 다 빼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3분의 2 정도로 내려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매우 타겟화된 그런 계층에 반대로 규모는 작년에 40조랑 똑같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과연 얼마를 더 빌려서 쓸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게 일주일 동안 지켜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 개인적인 전망은 40조 원을 다 못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관련된 일시 부동산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실제 시장이 이제 어떤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일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올해 1월에 그 발표했던 120 부동산 대책이 그 대책의 이름에 그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20 대책은 구도심 공급 확대 그리고 건설 경기 부양에 있었거든요. 현재 건설 경기는 뭐 여러 PF 위기가 있기 때문에 부양에 정당성이 부여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 미분양이나 다른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해결책을 쓰겠다는 것들이 대책에 있었고 그리고 주택 공급 쪽에서는 사실 윤석열 정부 들여서 5년 동안 270만 호 주택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작년에 공급 목표를 미달을 했거든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공급 목표를 주택의 인허가로 잡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47만 호 인허가를 하려고 했지만 12월 결산이 아직 안 됐으나 그러니까 인허가 물량이 대폭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구도심의 공급을 늘리려면은 재건축도 풀어주고 재개발도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120 대책이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120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에 있어서의 안전진단 완화 그리고 재개발에 있어서의 노후도 완화 그리고 여러 가지 1세대 1주택에 의제하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 그리고 민간 임대사업자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이런 굵직굵직한 대책들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그다음 도시정비법, 그리고 조세특례법 이런 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부담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서 주택법 개정안을 현 정부 여당이 통과시키지 못한 거를 봐버렸기 때문에 120 부동산 대책이 갖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국회 상황에서 이 법이 통과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또 갖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 이제 정부가 발표할 어떤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정책이 과연 이제 여야가 합의할 만한 정책이 아니냐에 대해서 시장이 고민하게 해버렸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들이 이런 여러 가지 충분한 논의를 하고 웬만하면 서로 합의에 갔던 그런 거랑 다르게 정책의 소위 그 정책 효과가 이제 경감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120 부동산 대책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거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크게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보도가 이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와 관련돼서 여야가 무슨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실거주 의무가 지금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는 실거주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2월 이후에 분양했던 민간택지 분상제 주택과 공공택지 주택 등에는 실거주 의무를 해야 되는데 정부는 작년 1.3 대책을 통해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리고 분양권 전매 역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 전매는 시행령 개정으로 됐지만 주택법 개정해야 되는 실거주 의무는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게 이번 21대 국회 때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를 못하고 폐기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민주당이 며칠 전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거는 안 되고 3년 유예를 하자 이러면서 역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 폐지가 어떻게 보면은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 돼서
이거를 아마 2월에 뭐 본회의가 됐던 언제가 됐던 민주당에서도 이 정책을 왜 추진하는지 입장을 밝힐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약 5만 가구 정도 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하고 실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주택들에서 실거주 의무가 3년 정도 유예되니까 자기가 직접 안 들어가서 뭐 전세로 돌려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시장이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큰 변화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들을 쭉 짚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집값을 안정적으로 받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었다면 이제는 그 반대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와 관련돼서 이제 가계빚 관리를 더 강화할 예정이죠? 이제 곧? 네. 정부는 사실 금융위원회 올해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2022년 이후부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조금 내려갔어요. 물론 중간에 통계가 한번 바뀌면서 좀 확 내려간 게 있긴 했지만 지금 101% 좀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금융위 업무보고는 그것을 100% 이하로 갖고 가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민영은행들은 대출 많이 하지 마라. 약간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연초에 시중은행 5대 은행 불러서 이제 논의를 해보니까 가계대출 증가율을 2%로 갖고 가겠다. 민영은행들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민영은행이 가지고 있는 가계대출이라는 게 주택 쪽에서 그 5대 은행 기준으로 뭐 900조 원 정도 넘어가니까 약 한 20조 원 정도 민간은행에서 담당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올해는 정책 모기지가 뭐 어쨌든 40조 이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의 대출 시장 역시 작년과 유사하게 민간은행 대출보다는 그냥 정책 모기지 중심으로 소위 준공공 대출 시장 중심으로 시장이 전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도 시장이 나오게 되면은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지만 대출의 순증액이 좀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부동산 시장은 아무래도 대출을 먹고 자라는 시장인데 대출의 순증액이 작다 보니까 주택 가격 상승률이 약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집값을 올리자는 거냐, 뭐 반대로 아니다 이렇게 대출을 조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부가 어느 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요? 주택 시장을 급격히 강세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정부는 주택 시장이 너무 과열도 냉각도 아닌 그런 다소 안정적인 그런 상황을 조금 바라는 것 같고, 지금 금융부처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의 키팩터가 결국 대출이라는 거를 인식을 했고, 요즘 뭐 F4라고 많이 불리는데 F4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 보면은 결국 주택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충분히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좀 방어를 하려는 게 여러 주택의 인허가, 건설, 착공 등등 공급이나 그런 요인들보다 더 앞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 레버리지 상품이고 기본적으로 금융화되었기 때문에 금융정책이 확실히 약발이 먹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요. 금융정책만 놓고 보면은 시장의 안정을 요구하는 정책이 좀 더 강화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에 큰 관심이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도 부동산 전문가가 인수위에 안 들어가서 부동산 정책은 뭐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건가요? 이런 논란이 22년 4월에 한참 있었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그 이후에도 부동산이 뭐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으면 크게 개입하지 않아 왔는데, 다만 금융부처 라인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경착륙을 하면은 이게 경제 위기가 될까봐 개입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현재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가는 그 코어 부서는 금융부처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은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그냥 장기적인 주택 공급에 대한 그런 수급 밸런스 정도만 이제 챙기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라볼 때 GTX나 뭐 이런 재건축 같은 부양 정책보다는 지금 금융 쪽을 봐야 되고 그게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고 우리가 집값을 예상할 수 있는 근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저는 2020년 이후로 사실은 주택 시장, 주택 가격이랑 가장 높은 상관성을 갖는 지표는 월간 주택 대출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월간 주택 대출이 20년, 21년에는 연간 기준으로 120조 원 이상이었는데 가계대출만이요. 기업대출 빼고요. 근데
22년에는 그게 마이너스 9조 원이었고 작년은 결산을 했는데 플러스 10조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22년과 23년은 주택시장 약세장이었습니다. 작년은 실거래 기준으로는 그래도 반등을 했어요. 연초 가격이 너무 낮았었기 때문에 반등을 했지만 근데 올해도 그렇게 주택시장이 호화롭지 않은 거는 주택 대출이 여전히 위축적인 거고요. 그러나 이렇게 너무 위축세를 가면은 또 경착륙 할 수 있으니까 신생아론 같은 걸 만들면서 정책 모기지로 방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뭐 상당한 기간은 금융 정책이 주택 부동산 시장을 예상하는데 가장 좋은 선행 지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또 나오셨으니까 최근 부동산 시장 얘기 좀 여쭤볼게요. 최근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거래량 지표입니다. 지금 표를 잠깐 보시면요. 뭐 2023년 초에 거래량 안 좋을 때 수준으로 거의 돌아갔습니다. 지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 거래량 역시 대출 따라서 간 건데요. 작년 1월에 거래 침체가 있었지만 2월부터 특례 보금자리 이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6월부터는 시중은행 50년 만기 주담대가 있으면서 저 거래량이 가장 활성화됐던 게 작년 3분기였습니다. 그리고 9월 말에 특례 보금자리 이론 50년짜리 이런 여러 대책들에 대한 폐지를 밝혔고 그리고 4분기 들어서 거래량 위축이 있었고요. 특히 11월, 12월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위축이 있었습니다. 올해 1월은 작년 11, 12월보다는 괜찮겠지만 2월, 3월 되면은 신생아론이 있고 또 이러니까 거래량이 좀 살아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거를 연간으로 보면은 전년비 개선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작년에 거래 회복 역시 평년의 60% 레벨에 불과하고 평년 기준으로 보자면은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서울에서 월에 3천 건이 거래된다 하더라도 1년에 4만 호가 안 되잖아요. 서울의 아파트는 180만 채 있거든요. 본인이 아파트를 파시려면 45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10만 호 정도 아파트가 팔리던 그런 시대와 지금 1년에 4만 호도 안 팔리는 그런 매매 거래량의 시대는 어마어마한 그 회전율의 위축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중개법인들이 다 폐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1000건대에서 2000건, 3000건대로 올라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만성적인 거래 위축을 만들어낸 요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봤을 때 결국은 지금 DSR이라는 그런 강화된 가계대출 기준이 우리 가계가 높은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가계 역시 주택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굳이 내가 저대출을 받아서 저 집을 사야 되냐라는 그런 회의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DSR이 완화되는 그런 과정이거나 아니면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수요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기까지 그냥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한 몇 년 동안은 이런 이제 거래 위축 상태가 조금 이뤄지지 않을까 싶고 그런 국면에서는 뭐 2,500건이다, 뭐 1,800건이다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매 얘기도 요즘 많이 나옵니다. 경매 관련 기사를 보면요. 요즘 경매 때문에 야 정말 힘든 거 아니냐 부동산 시장 정말 얼어붙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 저것도 23년 통계인데 임대인이 그러니까 주택 대출을 갚지 못해서 이제 저런 건들이 1.6배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22년부터 임대인 현금 흐름이 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저런 경매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마 그 현금 흐름 문제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그 치솟았던 그 기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거에 역전세를 했었던 게 결국 22년 말부터 22년 7월부터 24년 7월까지 약 2년 정도는 이 역전세 기간을 버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 역전세 지금 전세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2년 전 전세가 대비 낮은 거기 때문에 임대인들 중에서는 현금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23년 한 해에 그냥 그거를 상환하지 못해가지고 경매로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서 상반기에는 저런 뉴스가 좀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도 하반기 정도 되면은 조금 풀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집값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는 올해 주택 가격도 그 전반적인 그 밴드 폭 자체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 가격의 결정 변수가 저는 결국은 대출이라고 보고 있는데 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제약적인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 자체가 크게 튀지도 않고 그리고 거꾸로 크게 하락하기도 올해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위아래로 열심히 그 노력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금융부처에서 만드는 정책 효과는 조금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다만 이런 위축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의 매매 실거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위축된 상태 그리고 신규 주택 건설과 착공 인허가가 같이 위축이 될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불황의 그런 냄새를 주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경제에서 그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남짓이고 반도체나 이런 쪽이 빵빵하게 받쳐주면은 성장률은 굉장히 좋겠지만 근데 순수하게 건설이나 부동산만 보자면은 거의 침체 수준의 그런 장세를 보낼 것 같고요. 가격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 하향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줄어드는 인구수가 지방부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요. 저출산 때문에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고 집값은 장기적으로는 오르지 못할 것이다. 저희 방송하고 나면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거든요. 네. 그런 얘기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주시죠. 네, 저도 제 채널을 도와주는 그 스태프들이 다 30대와 20대인데 요즘 20대, 30대와 얘기를 하면은 다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연금은 세금이고 내가 받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우리 때 결혼을 못하는 거는 뭐 집값이 높은 것도 있지만 뭐 남녀 갈등이 높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우리나라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취득할 인센티브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미국 주식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유튜브 댓글들에 많이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연령대 이상의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알짜 부동산 지역이 가격이 하락하면은 그걸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기계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연령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저에는 인구와 출산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세대 간의 어떤 특정 자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저는 결국은 어느 순간은 또 그게 자산 가격에 충격으로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는 뭐 그냥 완만하게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정말 어느 순간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이 하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 뭐 확연하게 바뀌지 않고 오히려 연령대가 있는 계층에도 이제 점점 퍼지기 시작하게 된다면은 뭐 부동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고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이 좀 충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